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반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이번 정규직화에 대해서 기회는 불공평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로또 취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화 사태,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일부 취업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 사건의 팩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입니다. 그 비행기 타실 때 이렇게 짐 체크하시는 분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이미 다른 공사나 공기업에서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예정된 건데 이렇게 이번에 논란이 된 이유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그 게시물이 이렇게 기사화됐는데 그 내용이 22살의 알바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 벌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간다. 네. 연봉 5천 소리 질러 서영고 서울대 고대 연대를 얘기하죠. 여기 나와서 뭐하냐. 니네들은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 됐다. 크크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약올 의력을 올리는 내용이었고 예. 이런 내용이 뉴스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신사에서 보도를 했고요. 또 많은 매체들이 또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예, 저도 이 보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아무리 정규직이 될 거라고 해도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 이 네네. 창만 봤을 때는. 네. 오픈 채팅방이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분은 정규직이 된 건가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어투도 좀 약 올리고 문치라고 할까 좀 그런 약을 좀 올리는 내용이어서 네네.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취준생들이 많이 화가 났는데요. 네. 이 알바생의 로또식 정규직화 이런 거다.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보안검색 요원이 됐다가 직고용되면서 5천만 원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이 공사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차별당하는 거다. 예. 공정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이 현재 논란을 불러온 이 최초의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원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네. 그리고 언론사들도 인용을 보도했고 네네.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부분을 팩트체크했는데요. 일단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게 거짓 정보는 아닌지 네. 예, 아예 허위로 올리는 정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글쓰기가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팩트를 좀 확인해야 되거나 아니면 확인한 내용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런 카톡 내용이 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만 보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전형적으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좀 선정적이고 좀 무책임한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그럼 팩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5급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지난해 기준 4,589만 원. 예. 그리고 그 전체 직원 평균 보수는 8,398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사에 따르면은 공사 자료를 냈는데요. 나중에 네. 이 보안검색 요원은 일반직 사원과 별도 임금 체계를 적용받지만 공사 직접 고용이 아니고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편입되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화 되면 현재 그 자회사에서 받는 정규직들보다 비슷한 같은 약간 3.7% 정도 보수가 오르게 되고요. 네. 협력사 소속 그걸 액수로 따지면 현재 협력사 소속 보안 검색 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이고 이걸 인상률을 적용하면 3,6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천만 원은 일단 아니죠.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 보안검사 요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되는 건 아니라면 네. 정규직화되는 분들의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당시였죠. 네. 예, 그때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에 입사한 보안 요원이 1,100명쯤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어떤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직고용이 되고요. 거의 네. 다 직고용이 되고 그 이후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800여 명은 다시 공개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2017년 5월 이후에 뭐 취업은 했지만 정규직화가 되면서 뭐 기존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안 요원들은 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 800명 중에는 전원 정규직화가 아니고 그 재채용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일자리 잃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서류 전형 인성검사의 필기시험 면접도 봐야 되는데 네. 물론 그 필기시험 면접 같은 게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먼저 치른 것이 이제 몇몇 공기업들이 있는데 그때도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안검사 요원 노동조합은 이거는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로또 맞은 알바생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뭔가요? 네, 우선 보통 알바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알바가 법적인 이런 용어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흔히 이제 그 노동계 쪽에서 기준이 통상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이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이 넘고 4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일단 알바로 보지는 않는 거죠. 네. 현재 근데 이제 인천공항 보안검사 요원들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약된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기대 아니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준과는 네.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알바들은 보통 서류만 간단히 거치는데 네. 여기는 보안검사 요원들은 용역업체 입사한 다음에 208시간의 교육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인증평가에서 탈락하면 투입이 안 되고 현장 근무를 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교육과 평가까지 마치려면 보통 2-3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바 같으면 이렇게 된다면 지원을 안 하겠죠. 2-3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급여 없이. 그리고 이런 평가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런 교육과 평가를 거쳐서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은 12조 8교대 형태로 근무하고요.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방식. 네. 그리고 노동시간이 하루에는 많은 경우 14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라고 보기에는 많이 차이가 있죠. 예. 이번에는 또 다른 팩트 체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또 있다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위헌적 요소를 얘기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면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만 들으면 사실 현재 국회 상황을 네. 살펴본다면 네네. 그런 뭐 이야기나 뭐 염려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뭐 매달 좀 독주하는 상황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염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다 있는데요. 네. 먼저 헌법에서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65조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공수처장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공수법이 나중에 생겨서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헌법에서 명기하지 않은 경찰청장 등의 차관급인데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게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차관급 부처장, 임명직 고위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 외에 검사, 법관 등 법률가도 대상이 되고요. 이를 근거로 볼 때 공수처장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장은 일단 차관급 임명직 공직자이고요. 또 법률을 담당하는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혹시 법률적인 근거도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게 된 직접 법이 공수법인데 여기 14조에 따르면은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처분을 받으면 파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네. 예. 또 검찰청법 37조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검사도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공수처장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65조 네.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 네. 검찰청법 제37조 등에 따라서 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법률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네. 주장할 수는 있고 주장은 네. 괜찮은데 주장의 근거가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볼 때도 그렇고 사실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볼 때도 보는 사람도 한 번 더 팩트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저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방송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네, 2주 동안 또 출발 새아침 모니터링을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은 출근길에 방송되는 YTN의 대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그만큼 재빠르게 주요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을 들었던 2주 동안에도 굵직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슈는 과도하게 많았고 또 어떤 이슈는 충분히 다룰 가치가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음에도 소홀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2주간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뉴스를 꼽자면 국회의 원구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인데요. 네. 먼저 국회 원구성 논의와 관련해서 지난 2주간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은 날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주요하게 다룬 18일 하루뿐이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을 보면요. 뉴스 브리핑에서 이미 비중 있게 설명을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슬기로운 인터뷰에서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는 통합당의 속뜻은 뭘까를 주제로 또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용병이라는 코너에서도 같은 이슈를 다뤘고요. 더 문제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되느냐 안 되냐. 언제 되냐의 반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다뤘을 수도 있지만 이 원구성이라는 주제 하나로 계속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다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소홀했다고 보는 이슈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여러 중요한 이슈가 있었지만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 국회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고 취업난도 심각한 문제라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논의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서 여러 언론에서도 앞다퉈 다뤘는데요.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논의를 다룬 건 25일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정규직 노조 쪽과 인터뷰한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네. 물론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언론과 비교해봤을 때도 국회 원구성 논의는 과도하게 많았고 또 공항의 정규직화 논란은 과도하게 적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혹시 또 들으시면서 다른 문제점도 있었을까요? 네,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 짧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의 장점을 꼽자면 청취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도 해주고 의견도 소개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점은 좋은데 사실 확인까지 청취자가 보낸 문자로 전달하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지난 24일 사건 Y파일 코너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탈북단체가 딱 한 개의 풍선만 띄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보통 대북 전단이라고 하면 대량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 후원금을 유용한 것일 수도 있어서 저도 사실일까 궁금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행자는 한 애청자가 알려줬다며 탈북단체가 기존에 쓰던 가스가 다 떨어져서 비싼 헬륨가스를 사느라 한 개만 산 것이라고 덧붙여줍니다. 예. 이게 사실 확인된 부분이라면은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애초에 소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 확인을 좀 더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팩트체크 코너에서도 좀 다룬 내용이었지만 어떤 뭐 정보를 전달할 때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간편하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만화, 웹툰. 이런 웹툰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 콘텐츠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웹툰 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웹툰 시장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상반기 드라마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태원 클라스, 메모리스트, 루갈 등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웹툰 기반으로 한 영화가 스크린이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업계가 이렇게 웹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웹툰이 갖고 있는 콘텐츠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웹툰은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가 갖고 있던 패턴과 다르게 네. 뛰어넘는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라든가 최근에 드라마에 대한 쌍가포차 이런 데를 보면 현실과 이승 이런 데를 마구 넘나들고 네. 현실 세상을 이승을 마치 현실 세상인 것처럼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상상력의 폭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웹툰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서의 완결성뿐만이 아니라 웹툰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콘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웹툰은 그야말로 보여주는 완벽한 콘티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웹툰은 검증된 IP입니다. 잘 알려진 웹툰 자체는 이미 독자들로부터 그 내용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네.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창작물로 선택하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니아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종이책에서 이북으로, 만화책에서 웹툰으로 좀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면 웹툰 시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웹툰이 가파르게 성장한 이유는 역시 모바일입니다. 예. 핸드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예. 핸드폰은 단지 전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는 결제도 하는 일상 생활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 생활수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웹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모바일 환경, 콘텐츠 환경 자체가 웹툰을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모바일의 등장과 함께 이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콘텐츠 소비 시장이 동시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웹툰을 지금 과거와 같으면 K 드라마나 K 한류의 좋은 작품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몇 년 뒤에 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소비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웹툰이라든가 이 한류 드라마들이 한국에서 제작되면 그 제작되는 걸 한국 소비자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소비자들도 동시에 그것들을 시청하거나 네. 같이 소비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젊은 현지 직원들한테 과연 요즘에 K-드라마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그분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 기반의 예.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시청하고 있던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시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 소비의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웹툰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현대인들은 많은 그 콘텐츠를 접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콘텐츠를 접하고 오랜 시간 연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스낵 컬처라고 하는 트렌드에 잘 맞고 있는 것이 네. 웹툰이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예. 웹툰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고 또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해외 사례를 좀 들어주셨어요. 네. 뭐 K-팝이나 K-푸드, 뭐 요즘 네. 국내에서 만든 웹툰이 뭐 미국이나 일본, 앞서 뭐 인도네시아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K-웹툰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렇게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뭐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세계 시장은 약간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유럽 시장은 여전히 출판 만화가 좀 대세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웹툰이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종이로 된 그런 책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종이로 된 책들, 예. 도서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올 1월 달에 만화도시 앙굴렘에서 내년 6월에 한국 웹툰에 대한 그 전시를 하자라고 서로 의견을 나눈 네.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의 관심이 시작되는 단계가 유럽이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의 디지털 환경이 또 좀 다릅니다. 거기는 네. 전형적인 파일 형식의 종이 만화를 디지털로 전환시킨 형태의 그런 디지털화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의 웹툰과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북미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디지털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이나 또는 다른 그 세계 나라들도 젊은 층 또는 어린 층으로 내려갈수록 네. 모바일 환경에 대한 본인들의 경험과 이 일상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웹툰에 가까운 웹툰이라는 문화에 접근하기 가까운 것들로 전환하고 있고요. 역시 뭐 그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웹툰도 역시 웹툰에 대한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스토리의 힘 그리고 웹툰이란 형식 만화 이런 것들이 견합되는 것이 모바일 시대에 가장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 웹툰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최근에 그 저희 웹툰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웹툰에 음악을 넣는다든가 다양성들을 이렇게 가미해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더 접근성이 높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기가 많은 웹툰 작가들이 최근에 불공정 계약을 또 많이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이게 예.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단 2019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가들이 한 52% 정도,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가 불공정한 계약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불공정한 계약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주로 웹툰을 만들어서 그 웹툰이 2차 저작권, 예. 뭐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해외로 넘어가는 해외 판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에겐 불리하고 제작자들에게는 유리한 일방적 네. 계약을 경험한다는 것이 한 22%입니다. 이건 보통 이 작가들은 말 그대로 작가로서의 자기 강점들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사회적 거래 관계나 계약 관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계약 관계에 익숙하지 않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거래에서 이후 발생되는 수익이나 그 2차 상품에 대한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네. 그런 부분의 계약 관행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또는 현재 또 그런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그 작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배려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측면들이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018년에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웹툰 업계 2,4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사건도 지금 뭐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말 그대로 훔치는 행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찰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서 이 운영자들 검거하고 이렇게 했지만 불법 사이트, 유사 사이트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 일반 누리꾼이 웹툰을 한 번 검색한다라고 하면 그 3배에 해당되는 불법 사이트의 검색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정도로 여전히 유사 불법 사이트들이 좀 많습니다. 이 국내의 불법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의 불법 사이트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여러 가지 진출 사업을 하면서 브라질 시장에 홍보를 한번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관계자들과 고민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역시 브라질에서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만화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진출을 해도 수익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의 그 고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불법 사이트 또는 해외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웹툰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복제를 피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지식재산권 보호가 좀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만화계에서 가장 작가들이 염원하고 있는 내용 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갖고서 불법 웹툰에 대해서 불법 저작 행위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하고 네. 조처를 취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거꾸로 한국만화연성진흥원은 웹툰에 관해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그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전문성과 저희 갖고 있는 DB와 기존 자료에 대한 것들을 결합해서 보다 예. 보다 이렇게 효율적인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합을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네. 또한 그런 감시들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저작권 침해도 역시 해외 P2B 사이트에 대해서 불법 다운로드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도 네. 여전히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보호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리고 웹툰이 사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뭐 게임에서 캐릭터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하고 뭐 여러 굿즈들이라고 하죠, 요즘. 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렇다면 웹툰 산업, 뭐 국내외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현재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아마 드라마, 영화, 게임, 뭐 공연 예술, 뭐 교육, 홍보, 문화상품, 캐릭터 뭐 등등의 다양한 분야로 2차 또 3차 이렇게 발전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OSMU라고 네. 원소스 멀티유즈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생한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오히려 멀티소스 멀티유즈라고 서로 다양한 그 소스들이 서로 결합해서 서로 작용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현 시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AI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또는 그거와 관련돼서 생활 환경도 많이 변화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예. 따라서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웹에서 예전에는 웹툰을 PC에서 봤다라고 하면 네.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웹툰의 커다란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떠한 하드웨어 또 어떤 기반 시설로 전환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민되는 지점 등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웹툰을 저희가 전에는 종이책에서 만화를 봤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모바일에서 웹툰을 보고 있는데 과연 웹툰은 그냥 정지된 화면에 보는 그림일까? 이런 것들도 저희 웹툰에 대한 고민들에서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애니메이션이나 VR로 발전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VR 정도는 가지 않지만
어느 정도로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웹툰 이런 등의 다양한 시도들도 지금 있기도 합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처럼 웹툰을 예. 만들려는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웹툰의 정지된 화면 저희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 캄캄한 밤 부두 선창가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네. 그러면 웹툰의 그 그림으로서의 그 캄캄한 밤의 선창가를 묘사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가 내리는 약간의 동작들을 가미한다라고 모션들을 하면 조금 넣는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기술이 결합하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네. 그 DY 작가의 원작인 살려주세요라는 그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유태경이라는 감독께서 만들었는데 네. 봄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현관문을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네. 툭툭툭 두드리는데 아주 알 수 없는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목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용기를 내서 문을 엽니다. 이게 웹툰의 한 장면과 예. 이런 것이 가미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웹툰의 정지된 화면에서 느꼈던 것 이상으로 네. 그 화면의 몰입도나 긴장감도 정서적인-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이런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웹툰의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앉아있는, 요즘 이제 그 자동차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앞 화면에 지도도 나오고 그 필요한 정보들이 화면 유리창에 그 뜨는 차들이 많이 네, 나와 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차는 자율주행을 하고 차 유리창이 하나의 화면이 되어서 거기에서 웹툰을 본다든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작동하는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새로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다가오는 환경에 우리 웹툰이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도 웹툰이 현재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네. 합니다. 뭐 미디어나 환경이 변화하는 것처럼 웹툰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지금 보면 부천에서 매년 만화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예. 어떻게 개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정말 그 열정 넘치는 여러 네. 참가자들한테는 아쉬운 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즐기는 축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23회인데 최초로 온라인 축제로 비대면 개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전시, 콘서트, 작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 9월 19일 그 무관중 개막식 네.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요. 9일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열릴 거고요. 조금 특이한 걸 보면 저희가 매년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라고 네. 세계 각국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우승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다시 최우수작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플레이 앳 홈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코스프레이어들이 코로나 시대 맞게서 안방에서 코스프레이를 한 거를 그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면 그 영상을 가지고 전 세계 대회를 합니다. 네. 물론 코로나라는 환경을 저희가 고려해서 집안에서 촬영하고 코스프레를 하되 집안에 있는 도구를 하나는 꼭 이용해서 네.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식의 그 코스프레 대회를 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인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또는 함께 나누는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화 축제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축제를 즐겨도 또 하나의 매력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7월 4일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미녀와 야수 OST 중에서 셀린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의 뷰티 앤 더 비스트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n be barely even friends, then somebody bends unexpectedly.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